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김동엽입니다. 김동엽의 인생 특강 오늘 세 번째 순서를 맞이하는데요. 이 시간쯤 되니까 이제 기대되시죠? 네, 오늘 또 어떤 얘기 보따리를 풀어낼지 저도 뭐 준비하면서 또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면서 많은 성원해 주시면서 공부 같이 해본다 이런 느낌으로 참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 강의를 맡았는데요.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이어가지고 세 번째 시간은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라고 볼 수 있는 ESG라고 하는 어떤 그 섹터에 대한 두 번째 얘기 오늘 전해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장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드릴까 해요.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어느 시기든 뭐 좋은 시기도 있고 나쁜 시기들이 이제 반복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뭐 특히 이번 여름 장세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뭐 어떤 기간적인 개념에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개념인데 시장이 조금 안 좋다 이럴 때 특히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에 들어서 가지고 사실 작년도 2020년도의 시장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뭐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이제 2, 3월 달에 워낙 급락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용기를 내서 투자가 들어가신 분들 포함해서 잘 견디신 분들 뭐 1,400대 지수에서 그죠? 바닥에서 뭐 3,200까지 오르는 지수를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1년 반 사이에 이런 경험치라고 하는 게 뭐 제가 수십 년을 해봤지만 쉽지 않고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장의 모습이었는데 이런 걸 압축을 해가지고 한 1년 반 사이에 겪고 특히나 작년도 뭐 바닥에서 기준으로 보면 지수가 더블나는 그런 장세를 보이다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주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을 텐데요. 올 초에 뭐 굉장히 한번 급등을 하고 난 지수가 한 5, 6개월 쉬었죠. 예, 그러면서 좀 시장이 평탄화스럽게 이렇게 쭉 올랐다가 약간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흘러오는 그런 장세가 한 6월에서 7월까지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장세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올해 시장은 유난히 어려운데 수익이 안 나. 그리고 최근에 조금 다시 올랐었을 때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가는 기업만 간다. 이러면서 주가 양극화 내지는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걸 이제 몸소 느끼시기 때문에 자주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제가 여기 제목에다가 정답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적어놨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몸소 해보시니까 올해 들어서 시장이 좀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최근까지도 얘기 나오는 건 뭐 신용의 잔고가 역사적으로 거의 최고급의 한 뭐 25조에서 26조까지 뭐 다다랐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또 일부 IPO 종목들에 대한 이제 과열 현상들도 나오면서 예탁금은 여전히 시장에 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20년도와는 다르게 21년도 시장은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답이 있다. 너무 시장이 어려운데 여기다가 주식 비중을 100%쯤 실어놓거나 아니면 신용의 미수까지 엎어가지고 나만은 잘 돼.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뭐 전략을 구사하시는 건 주식 게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밑바탕으로 움직이는 걸 감안해 보면 상당히 작년보다 성공 확률이 낮은 데다가 열심히 배팅을 하고 계신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실 수밖에 없고 물론 작년도에 서 올해도 뭐 신고가를 내거나 많이 올라가는 업종들과 섹터들이 존재는 하지만 그만큼 확률이 작년보다는 작고 좁혀졌다라는 걸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평균적인 시각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종목을 붙여봤는데 한마디로 다수가 생각하는 대로 안 간다는 얘기예요.
예, 물론 카카오뱅크가 뭐 한 가지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카카오뱅크 맨 처음에 공모되고 나서 상장을 앞둔 시점에서 대부분의 증권사들, 뭐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 너무 비싸다. 예, 가치가 너무 올라와서 돼 있어서 그냥 공모가로 하더라도 거의 한 30조 정도 시가총액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리딩뱅크 하고 있는 KB뱅크가 21조 정도 하고 있는 걸 감안해 보면 지금 뭐 순이익이 20분의 1, 30분의 1밖에 안 되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1.5배 이상 커진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은 어렵다라고 대부분들 분석을 해놨다고요. 상장되고 나서 처음에 5만 1,000원 정도까지 바닥을 찍으면서 초반에 밀리다가 결국은 첫날 상으로 끝나고 쭉 이어져 가지고 8월 중순께쯤에 9만 4,000원까지. 이게 어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가격인가요? 시가총액이 순간적으로 뭐 44조 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거랑은 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이죠. 한마디로 여기에서도 다수보다는 소수가 굉장히 뭐 점 찍었던 카카오뱅크 그랩에도 새로운 플랫폼의 도전이다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높은 목표가를 제시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맞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첫날 거래량, 둘째 날 거래량에서 보시듯이 공모 받으신 분들 대부분 그런 다수의 의견을 참고해서 5만 원대 대부분들 많이 파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9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 보면 좀 참을 걸 이런 생각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요때 당시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시장에 흐르는 분위기가 뭐였어요? 못 가. 6만 원 절대 못 넘어. 뭐 이런 분위기가 엄습을 하고 있으니 또 그때 그런 식으로 호가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겁나서 빨리 던지시는 일들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균적이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시장이 그런 시각이 통하지 않는 거, 그게 진짜 어려운 시장이죠. 그죠? 원래 한 9만 원대 내지 10만 원까지 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면 정말 그때까지 기다렸을 확률이 높은데 일찍 팔아버리신 분들이 되게 많았던 얘기예요. 자,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내가 미리 뭐 장이 하여튼 요 정도까지 올라오다가 갑자기 뭐 급전직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항상 보면 요렇게 내리기 전에 오르는 그 꼭지에서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게 되죠. 제가 지금부터 약 2주 전에 시장 얘기 드릴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사실 시장의 바닥과 꼭지에 대해서 그 현상과 그 상황 타이밍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대해서 안달복달 하시지 말고 내가 꼭 그 고점에 팔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뭐 비관하시거나 이러지 말자는 말씀 드렸고요. 증권 시장 제가 한 30여 년 이상 경험하면서 제일 많이 그래도 진리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명언이 바로 이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시간은 흘러가고 어차피 안 좋은 국면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다들 또 완만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어떤 평정심을 좀 유발하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때 꺾지 않고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런 명언도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더냐? 없죠. 뭐 온실에서 물론 자라는 꽃은 그러지 않겠죠. 바람을 맞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만큼 뭐 대가 약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웬만한 뭐 들판에 피는 꽃이 바람과 눈설이 맞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고, 제가 지난번에 그 시장의 추세, 그러니까 시장의 추세가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는데 완전히 붕괴돼 가지고 끝났어라고 할 정도의 어떤 뭐 추세적인 변화가 있을 때 어떤 기준을 제가 잡아드린 적이 있어요. 뭐 코스피 기준으로 3,000
깨지면, 그리고 환율 기준으로 1,200원 이상 올라가면, 그리고 유가 WTI 기준으로 60달러 붕괴하면, 이런 크게 한 3-4가지 정도 조건을 달아가지고 이거 깨지지 않으면 추세 안 깨진 거니까 여러분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떤가요? 지금 며칠이 지나서 과연 이 추세 깨졌나요? 저도 일주일 후가 궁금한데, 뭐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이런 추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희망을 가질 만한 마지막 기준선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 참고되는 그래프를 하나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그 나스닥 지수, 나스닥의 최근 한 6년치 일본 그래프거든요. 2016년도에는 5,000포인트 정도 내외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뭐 14,000원에서 15,000 정도 포인트까지 지금 거의 뭐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한 4년, 5년 사이에 3배 정도 성장을 한 나스닥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도 보시면 물론 이게 3배나 올랐으니까 내가 그냥 5년 정도 갖고 있었으면 나스닥의 어떤 종목들 뭐 지수 대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게 올라가는 종목들이라고 하면 5, 6년 사이에 한 3배 정도 올랐겠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거 무난하게 계속 그냥 오르기만 했구나 이렇게 보시지만, 이 안에 지금 제가 동그라미 표시를 한 8, 9개 정도 해놨는데요. 단기별로 해서 이게 10% 이상 빠졌던 경험치가 5, 6년 사이에도 9번이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꾸역꾸역 오른 거예요. 아까 제가 명언으로 말씀드렸듯이 뭐 비바람 맞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느냐처럼 나스닥이 이렇게 3배 성장하는데도 중간중간에 몇 달에 한 번씩은 10% 이상 조정받는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지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3,300대에서 뭐 3,100이 깨지거나 이런 정도까지 내려오는 지수 조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역사상 한 번도 있으면 안 되라는 뭐 불가침의 영역도 아니고, 조정은 중간중간 있으나 결국은 이게 추세를 깨질 정도로 심하거나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정말 블랙 스완급의 어떤 악재라고 하는 것이 엄습을 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미처 몰랐는데 이게 엄청난 거였어, 이렇게 느끼면 한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시면서 견딜 때는 확실히 견디시는 전략을 해보시면 조금 더 좋은 장을 또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보면서 시장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자, 지난번에 이어서 2부 순서로 왜 ESG냐, ESG를 왜 우리가 추종을 하고 ESG와 관련된 얘기들을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너무 심플한 이유죠. ESG 왜 관심 둬야 돼요? 돈이 몰리니까. 돈이 몰린다. 자, 지금 전 세계 ESG 투자 자산의 규모를 보시면 작년도 기준으로 한 40조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40조 원이 아니고 40조 달러입니다.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원으로 환산하면 훨씬 큰 금액인데, 이게 2030년 정도 되면은 130조 달러가 된다고 해요. 이 정도면은 아마 우리나라 원화로 바꾸면 뭐 15경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1000조, 9999조 다음이 1경일 거 아닙니까? 그거의 한 15배 규모라고 하는 거니까, 9999조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규모죠. 이거 원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이 뭐 600에서 한 700조 정도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뭐 한 15배쯤 되는 거에 또 15배, 이런 정도 규모로 ESG 투자 자산이 만들어질 거라고 10년 뒤에는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어마무시한 규모의 ESG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또 한 가지, 돈을 쓰니까, 아까는 돈을 막 몰린다,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자,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10대 그룹만 해도 ESG 투자가 벌써 115조다, 이렇게
크게 표시하는 곳들이 있었는데, 뭐 ESG 그러면 지금 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맡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SK그룹이 가장 이제 투자 금액이 커요. 50조 이상 계획을 세워놨고, 뭐 LG라든가 현대차 같은 경우도 15조 이상의 ESG 관련된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삼성은 연 단위로 봤을 때 보통 그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거에 한 40조 원 이상 쓰기 때문에 아직 명확한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조만간 ESG 쪽으로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거로 보거든요. 취합을 해보면 2030년 정도까지 보면 여기에도 한 우리나라 10대 대기업만 하더라도 300조 원 정도의 투자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낙수 효과라고 해서 이 기업체가 ESG 뭐 친 ESG 기업으로 탈바꿈이 되면서 글로벌 펀드 같은 데서 이제 관심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ESG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낙수 효과를 누리는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는 걸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친환경 선도금융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뭐 전 세계적으로 1, 2등 정도 다투고 있는 프루덴셜이나 블랙록이라든가 피델리티 같은 그런 대형 자산 운용사 같은 데서 ESG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 평점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 피델리티도 뭐 투자 기업의 ESG 경영을 압박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피델리티가 뭐라 그랬냐면은 기후변화, 성별 다양성 이슈를 해결해야지만 그렇게 해결을 노력하는 기업들한테만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아시아 쪽에 석탄 발전소를 많이 인수를 했는데 결국 15년 내로 매입해가지고 폐쇄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직접 돈을 들여서 석탄 발전이 이제 ESG에 굉장히 해가 되는 그런 뭐 형태의 어떤 발전이다 보니까 인수를 해가지고 조만간 없애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큰 손들이 ESG 경영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 A라는 기업 ESG 관심 안 두면 글로벌 펀드에서는 뭐 투자하지 않는 기업으로 제외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탄소세라고 하는 뭐 얼마 전에 이제 유럽 쪽에서 부과한다라는 뭐 탄소 국경세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탄소세에서 도망칠 곳이 없다라고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뭐 기사가 나온 적도 있었고, 향후에는 ESG 안 되면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제가 ESG가 이제 각 세 가지 섹터,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제 뭐 지배구조 관련된 세 가지 구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하는 게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평가 지표를 할 때도 이게 MSCI 평가 지표인데요. 가장 크게 보는 비중이 기후변화 쪽에 탄소 배출과 관련된 쪽을 얼마나 제어를 하느냐, 아니면 탄소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행동을 하느냐, 이런 거를 이제 평가 지표의 가장 높은 순서로 보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얼마 전에 정경련에서 전 세계에서 업종별로 ESG 선도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 몇 개를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안내를 한 모양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익히 알만한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들어는 있는데, 여기 보면 ASMR이라고 그 EUV라고 하는 자외선 공정과 관련된 그런 기기 만드는 회사도 ESG 1등 기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에르메스라고 하는 그 명품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기업도 ESG라고 하는 뭐 선도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몇몇 개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이렇게 앞자를 따가지고 퍼스트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일단 ESG를 위한 어떤 구조적인 변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리스크 관리 쪽에 신경을 쓴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매긴다는 얘기,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한 구조화를 열심히 하고 있고 목표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대기업군들이나 아니면 뭐 중소기업들도 앞으로 ESG 쪽에 뭐 순위라든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5가지의 어떤 구조화된 스텝들을 잘 밟아 가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ESG를 추구한다. 지난주 강의에서 일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약 3주 전쯤에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과 관련된 3가지 단계의 어떤 시나리오가 좀 나왔고, 우리나라도 ESG 쪽의 어떤 핵심인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1,800조 정도 되는 거대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이렇게 ESG를 추구하는데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3가지 종류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이렇게 1안, 2안, 3안으로 있는데, 이게 아래로 이제 내려갈수록 더 강력한 안인데, 탄소 중립을 2050년 정도까지 정말 달성을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물샐 틈 없이 탄소화가 거의 제로화되는 걸 만들려면 결국 3안에 수렴되는 안으로 뭔가 좀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쪽에 있어가지고 뭐 산업이라든가 수송, 예, 그리고 뭐 발전 부분, 그리고 폐기물, 그리고 탄소 포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골고루 같이 순환을 하고 또 시너지를 내야지 가능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장표에서 크게 5가지 개념으로 발전 부분하고 산업, 수송, 폐기물, 뭐 CCU라고 하는 탄소 포집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어떤 주안점을 둬야 되는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순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발전과 관련된 것들 보면 당연히 지금 기존의 뭐 석탄이라든가 기존 이제 대형 원자력 발전 중심으로 가고 있는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쪽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현재 한 6%대에서 무려 한 10배 정도 높이겠다는 얘기고, 그만큼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수소라든가 암모니아를 통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비율도 약 20%까지 끌어올린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예. 자, 그리고 원전 쪽은 지금 뭐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연장을 안 하고 계속 이제 폐쇄를 하거나 뭐 운영을 안 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요거 이제 소형 모듈러 원자로라고 하는 개념으로 대체해 가지고 최근에 우리 한국하고 미국이 같이 공조를 해 가지고 시장에 진출하기로 얼마 전 협의를 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원자력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멀리 하려고 하지만 기술적으로 좀 제어가 가능하면서도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전원으로 볼 수 있는 SMR은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목록에다 넣어가지고 포함을 시켜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금 늦었지만 SMR 쪽에는 굉장히 관심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9년 내에 35만 가구 정도의 전략 생산을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찌됐든 이런 그 발전과 관련된 부분이 결국은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탄소 제로화를 이끌 수 있는 가장 천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재생에너지와 뭐 수소 확대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좀 분류를 해봤을 때 섹터를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소형 모듈러 원자로, 그리고 수소 쪽 이렇게 크게 4등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뭐 선도 기업으로 나설 수 있는 기업들, 뭐 해당되는 섹터마다 10여 개, 20여 개급의 기업들이 뭐 거명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이런 식으로 꼽아봤습니다. 뭐 하나솔루션,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도 거대한 태양광 발전소를 갖고 있을 정도로 태양광 쪽에 뭐 그룹 자체가 올인을 하고 있는 분위기니까요. OCI도 최근에 좀 부활하고 있는 분위기고 상반기 실적 엄청나게 잘 나왔더라고요. 뭐 풍력 그러면 대표적으로 CS 윈드가 그 타워 풍력 관련된 발전에서는 가장 뭐 앞서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유닛은 뭐 전통적으로 풍력하면 유닛은인데 최근에 조금 어려움을 딛고 이제 좀 도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전 쪽 그러면은 두산중공업이 뭐 1등 기업이었습니다만 원전 해체라든가 아니면 소형 원자로 쪽으로도 두산중공업의 기술은 꽤 쓰임새가 있을 것 같고요. 인공태양 기술을 갖고 있는 다원시스도 소형 원자로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기업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수소 쪽에는 포스코, 두산 퓨얼셀, 현대 로템 같은 경우가 아주 신사업으로 수소 쪽을 굉장히 리딩을 하려고 사업 계획을 크게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기업들 중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가 수소 이슈로 한번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조금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좀 쉬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4만 원대 한 중반 정도에서는 저점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CS 윈드도 10만 원까지 쭉 상승이 있었는데요. 그 뒤에 지금 한 7만 원대까지 한 25% 정도 가격 조정이 있었거든요. 한 7만 원 정도 내외면은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매력적인 주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적인 면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산업적인 거는 가장 이제 우선시되는 거, 최근 기사에도 자주 나오고 있는데 제철 쪽, 그러니까 철강 쪽이 탄소를 엄청나게 발생시키는 그런 좀 구조적인 어떤 문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바꾸려면은 수소 환원제철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 환원제철 쪽이나 그린 수소를 만드는데 포스코가 완전히 업계에서 우뚝 서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2등 철강사인 현대제철도 수소 환원제철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SG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소 환원제철이 뭐냐? 지금 탄소 중립 쪽 관련해서 제철 쪽으로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수소 환원제철을 꿈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법을 자세하게 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철광석에다가 수소를 섞어서 환원철을 생산하고 전기로 해서 쇳물을 생산하면서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식으로 철강을 만든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철강 만드는데 기존에 탄소를 섞지 않고 수소를 섞는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수소를 저렇게 섞어서 철을 만드는 기술을 하나 만드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대량의 수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의 어떤 부생수소라든가 이런 거 말고 그린 수소, 물에서 진짜 생분해를 해가지고 만드는 정말 깨끗한 수소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수소 환원제철을 하는데 수소의 어떤 그 정제된 수소, 깨끗한 수소, 그린 수소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 수 있는 회사, 이런 것들이 크게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대표적으로 철강주 중에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그래프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역시 비슷하죠. 1차 상승이 한번 크게 나왔다가 짧은 기간 조정과 폭조정이 있고 나서 다시 재상승을 노려보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상승이 조금 더 유지되거나 전고점을 높일 수 있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상반기 이익도 굉장히 좋았고 더 관련되는 2차 전지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업태를 전환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좀 새롭게 평가받는 모습들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수송 쪽이에요. 수송하면 이제 한마디로는 자동차 얘기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쪽에 있어서 탄소 배출 감축안을 훨씬 더 강화를 해가지고 기존안이 이 정도 흐름으로 2025년도 이후에 완만하게 이제 탄소 배출을 감축시키는 그런 기준이 섰다가 최근 들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변경을 해가지고 빨리 감축을 해야겠어 이렇게 변경을 했다는 이런 내용의 그래프고요. 지금 최근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미국의 빅3에다가 2030년 정도쯤부터는 만드는 자동차의 반을
내연기관차 말고 딴 걸로 만들어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린 거에 대부분 지금 화답을 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결국은 2030년 정도 이후에는 만들어지는 자동차의 반 정도 이상은 내연기관차가 아니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뭐 큰 대수나 비중은 아닌데 친환경차, 흔히 말해서 뭐 수소차, 전기차 이런 것들 합쳐서 최근에 8월 한 중순쯤에 100만 대 이제 돌파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자,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전기차 보급의 원년이라고 올해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기차 1년 반 만에 지금 2배가 늘었다는 소리예요. 이 속도는 계속 빨라질 겁니다.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전기차 보조금 뭐 금액도 더 상향이 될 거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의 보급 속도도 조금 더 속도를 낼 거라고 보기 때문에 탈내연기관화라고 하는 이제 엔진을 달고 다니는 자동차가 앞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양이 줄어든다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전기차, 수소차 섹터를 뭐 말하자면 역시 또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대충 봐도 한 150개, 200개 가까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배터리 쪽은 어차피 완성차, 완성 배터리 업체 3개 업체가 이제 삼강구도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 소부장 쪽으로 봐서는 LNF라든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뭐 음극재, 양극재 시장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모습을 최근까지도 보여주고 있고 2차 전지 소재 쪽에 관련돼서 최근까지 흐름이 좋았는데 여기 하나 추가를 하자면 포스코 케미칼 계속 증설 이슈가 있어요. 포스코 케미칼까지 하나 더 넣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이 두 종목은 최근 상반기 내내 흐름이 굉장히 우상향을 잘 탔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상대적으로 비슷하게 성장하고 있으면서도 주가의 모습이 조금 뒤처졌던 모습이 있는데 아마 향후에 하반기나 내년도에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빠질 수 없는 부수적인 서비스이자 핵심이 충전이거든요. 뭐 주유할 만큼 빨리 되진 않겠지만 고속 충전을 해야지 이게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뭐 10분, 20분 걸려서 거의 완충이 된다든가 이런 고속 충전 기술이 앞으로도 뭐 비약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원익 PA이라든가 S트래픽 같은 회사들이 고속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중소기업으로 최근까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기업이다. 그리고 수소 쪽 관련해서는 아까 뭐 발전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일부 좀 겹칩니다만 현대 로템이라든가 유니크, 세종공업 같은 수소 관련주들이 앞으로 이제 그린 수소 쪽으로 사업을 좀 확대할 수 있을 상황에서 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차 그러면 완성차 중에는 뭐 현대 아니면 기아가 가장 뭐 돋보이는데 현재 전기차 라인업으로 봐서는 기아가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전기차 화재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조금은 비켜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대차, 기아차 어차피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만 기아차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고속 충전 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S트래픽이라는 종목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폐기물 쪽. 이게 폐기물이 돈이 된다고 하는 게 뭐 20, 30년 전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랬는데 지금은 돈이 돼요. 쑥쑥 크는 폐기물 시장, 금광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4년 뒤에는 24조 시장으로 성장을 한다 그러고요. 지금 폐기물 기업들 서로 인수하려고 엄청나게 다투고 있다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한 6, 7개쯤 있는데 대부분들 주인을 새롭게 최근에 바꾸면서 서로 데리고 가려고 하여튼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폐기물 쪽이 아무래도 기존의 ESG라는 개념에 굉장히 부합이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이런 것과 연계해서 폐기물 뭐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폐기물 주요 업체들의 M&A가 굉장히 뭐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IS 동서라고 하는 기업이 뭐 코엔텍이라든가 인선 ENT 같은 그런 기업들도 최근에 인수를 했고 TSK 같은 경우도 지금 뭐 TY 홀딩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갖고 있는
제1의 또 환경 업체인데 최근에 뭐 합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꾀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KG ETS 같은 경우도 뭐 매물로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을 크게 받는 기업 중에 하나죠. 이런 상황들이고, 지금 뭐 폐기물과 또 한 가지를 쳐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이 플라스틱 쪽이에요.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이번에 뭐 택배라든가 배송 시장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정말 플라스틱의 공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하죠.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LG화학 같은 데서는 이제 썩는 플라스틱, 예, 뭐 한 60일 정도 지나면 없어진다. 뭐 이런 이제 플라스틱들도 만들고 있고, 또 휴비스 같은 데서도 폐플라스틱 재활용 이런 얘기들, 그리고 옛날에 그 플라스틱 바가지로 뭐 유명한 MPC 같은 회사도 최근에 만드는 제품의 80%를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가지고 자원 순환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폐기물 쪽으로 봐서는 업황 자체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M&A의 매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IS 동서라든가 KG ETS, 인선 ENT, 그리고 TY 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계속 가져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 썩는 플라스틱 관련해서는 CJ-제일제당이 연구를 꽤 오랫동안 뭐 식품과 관련된 용기과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LG화학이라든가 SK케미칼, 롯데케미칼 같은 그 화학 쪽의 선도 기업들이 이런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많은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폐기물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해서는 SK케미칼이 기존에 이제 바이오 그 자회사의 지분 가치도 채 반영되지 않을 만큼 아직까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TY 홀딩스도 분할 이후에 가치를 좀 인정 못 받다가 최근에 좀 인정받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TSK라든가 이런 그 환경 관련된 자회사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정도 한 3만 원 언더에서는 최대 뭐 가격을 4만 원까지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ESG 쪽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섹터가 CCU라고 하는 탄소 포집으로 이제 명명이 되는 그런 기술과 관련된 것인데, 앞선 장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걸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넘버원의 조건이 뭐냐? 탄소를 포집해서, 그러니까 지금 공기에 떠다니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저장을 매립을 한다든지 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새로운 소재로 탈바꿈시키는 그런 뭐 마술과 같은 기술, 이걸 이제 통칭해서 CCUS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상용화되는 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지금 전 세계 떠다니는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 전체 탄소 중립 목표의 한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떠다니는 탄소를 없애지 못하고 탄소 중립을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논리예요. 그리고 앞으로 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탄소 발생을 시키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산업과 수송, 폐기물 쪽에 그런 노력을 통해서 감축을 시키는 역할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떠 있는 탄소들을 대거 없앨 수 있는 기준이 형성이 돼야 되고, 그런 기술이 선제화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2021년도 연초에 굉장히 흥미있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테슬라 대표인 앨런 머스크가 탄소 포집 기술 중에 가장 앞선 회사한테 1,000억에 가까운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가장 기술력이 높은 회사한테 포상을 하겠다, 이렇게 이벤트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한 3년 정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마 포상이 된다고 하면 내후년 말쯤에 대상 기업이 선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전기차 회사가 탄소 포집에 무슨 관심이 있어서 제일 기술력이 좋은 탄소 포집 회사에 저렇게 1,000억이나
현상금을 걸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 테슬라 입장에서도 생각해 봤을 때 탄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영업 실적이 좀 나와요. 대부분이 탄소 배출권 팔아가지고 나온 수익입니다. 거의 한 80% 이상 그것이고, 자동차 팔아갖고서는 아직까지 손익분기점에 조금 모자랄 정도밖에 안 될 정도라고 해요. 그만큼 테슬라도 탄소 배출권 팔아서 거의 이득의 8, 90%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 탄소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도 CCU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탄소 포집에 꽂힌 정유라든가 석유화학 업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얼마 전에 이제 내년도 예산들 심의하면서 밝혀진 내용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기후 대응, 기후가 너무 변화하는 폭이 크니까 이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기금을 2조에서 2조 5천억 정도로 크게 확장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날 어떤 종목이 많이 움직였느냐, 탄소 포집과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움직였어요. 기후변화 대응은 결국은 탄소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하거나 사업으로 영위하는 그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탄소 포집 기술은 이렇게 현란한 이런 구조들을 좀 갖고 있어요. 개념도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이렇게 발전을 통해서나 산업을 통해서나 수소 생산할 때 전부 다 탄소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습식과 건식, 분리막 공정의 약 3가지 방식으로 포집을 해요. 그런 다음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든 선박을 통해서든 탱크로리를 통해서든 어떤 쪽으로 저장을 위해서나 아니면 새로운 개념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이동을 시키죠. 이게 이제 수송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 기술이 CCS입니다. 대부분 염수층이라 그래서 땅 밑에다가 매립을 하든지 아니면 해수 쪽 가스를 개발하던 고갈 가스전에다가 넣는 그런 경우들이고, 아니면 활용하는 기술은 이제 바이오 디젤 쪽이라든가 탄산 칼륨, 카보네이트 같은 그런 신소재로 변환시키는 기술 쪽이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탄소 포집 기업은 지금 시장에서 사실 몇 안 돼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그런 석화 기업들이나 이제 제철 기업들이 일종의 탄소 포집 기술들을 일부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건 이제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는 미미하기 때문에 탄소 포집의 주도 주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가장 양강 구도를 보일 수 있는, 지금은 원탑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 유니드죠. 탄소 포집 시장에 떠오르는 강자고, 상반기 실적도 엄청나게 좋았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 다크호스가 캠트로스라는 기업입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계속 가망성만 있어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도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수소 연료전지 쪽도 하고, 저희 CCU 같은 탄소 포집을 해서 카보네이트로 변환시키는 국책과제도 연구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의 핵심 기업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돼서 주가를 보면 사실 이런 기대감들이 이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탄소 중립 얘기 나오고 탄소 포집 얘기 나오면서 움직였는데요. 이게 굉장히 많이 움직여가지고 더 갈 데가 없을 것처럼 많이 움직인 것처럼 보이시지만, 실제 아직 그렇게 밸류를 다 적용받거나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5가지 발전이라든가 산업, 수송, 폐기물, 또 CCU와 관련된 그런 큰 5가지 섹터에서 내년도 올 이제 10월 달 되면은 우리나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 중립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확률이 높게 되는데, 이왕 하게 될 거면은 가장 큰 비용을 들여서라도 가장 탄소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ESG 쪽에 환경과 관련된 이슈, 우리나라에만 장기적으로 한 1,800조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는 큰 시장이 쓰기 때문에 주식시장 안에서는 그런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에 큰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인 수익을 도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사실 ESG에는 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소셜적인 사회적인 책임과 또 거버넌스라고 하는 지배구조의 어떤 합리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의 기본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되고 지배구조도 계속 그냥 대물림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계속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지만 전 세계적인 펀드에서도 이 회사의 지속 경영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투자가 많이 들어올 거라는 걸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배구조가 합리적으로 되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공언을 많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SK그룹 내 이제 지주회사격인 SK라는 회사랑 효성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효성 이렇게 두 회사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N자형 패턴으로 아주 잘 가고 있고 SK는 한번 급등 나오고 나서 기관과 폭조정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SK 같은 경우 정말 우리나라에서 거의 넘버원의 투자 전문 회사로 지금 탈바꿈이 되고 있다는 걸 감안하시면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오늘 인생 특강 세 번째 순서를 통해서 앞서서 전반부에는 좀 어려운 시장을 어떻게 현명하게 좀 대응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명언을 섞어서 아무리 어려운 시장도 시간이 지나면 또 완만해지니까 그때 잘 참으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 주도 섹터 두 번째 순서로 해서 ESG 두 번째 순서로 오늘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정말 우리 MZ세대 쪽에 가장 핫한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를 중점으로 해서 시장 주도 섹터 두 번째 테마로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 주도 섹터 ESG 편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